136페이지 할 차례죠. 대리행위 할 차례입니다. 맞죠? 대리라는 제도를 보고 있습니다. 크게 네 덩어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대리 일반론 하고요. 대리의 삼면관계, 복대리, 묵건대리 이렇게 네 개 덩어리가 있다. 여기 대리 일반론에서는 대리 제도가 뭐고 어떤 기능이 있는가, 종류가 어떤 게 있는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기초적인 걸 봤고요. 대리의 두 번째 덩어리 대리의 삼면관계에서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대리권 관계가 하나 있고요.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리행위라는 게 있고요. 상대방과 본인 사이의 효과가 귀속이 되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삼각형 구조가 생긴다 그랬죠. 이걸 대리 삼면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대리권 관계를 지난주 했습니다. 대리권의 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 대리권의 범위, 제한, 남용, 소멸.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특히 조문을 위주로 봐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대리의 삼면관계 중에서 두 번째 관계. 갑이라는 자가 을에게 일을 부탁을 했다. 땅을 팔아달라. 그래서 을이 갑의 부탁을 받아서 땅을 팔아준다. 요게 대리행위죠. 즉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법률 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대리인의 본인을 위한 법률 행위, 이걸 대리행위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대리행위의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요. 첫째가 이 대리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첫째로 나와요. 왜냐?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팔아달라고 만약에 부탁을 했어요. 이때 을이 병한테 A 토지를 팔을 때 당연히 이 토지는 누구 소유 토지라는 걸 밝혀줘야 돼요. 을이 이 A 토지를 팔 때 병한테 누구 소유 토지라는 걸 밝혀야 돼요. 갑 소유. 만약에 을이 병한테 저 땅을 팔 때 갑 소유 토지라는 걸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인 양 팔았다면 병은 당연히 나중에 누구한테 와서 땅을 달라고 할까요? 을한테 와서 땅을 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대리행위 효과는 본인 갑에게 생겨야 되고 본인 갑에게 생긴다는 것은 병이 나중에 누구한테 가서 땅 넘겨달라, 갑한테 땅 넘겨달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을은 병과 대리행위를 할 때 이 땅이 자신 소유가 아닌 갑 소유 땅이고 자신은 갑으로부터 단순히 부탁을 받아서 갑을 위해서 대신 계약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밝혀줘야 되겠죠. 그걸 대리행위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114조에서는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이렇게 해놨어요.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할 때 뭘 하라고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것을 현명이라고 합니다. 드러낼 현자, 이름명자. 드러낼 현자, 이름명자.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라? 갑의 이름을.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행위한다 이런 뜻이에요. 본인 이름으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 이름으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이 현명과 관련해서 첫째로 이 현명을 누가 할 것인가, 누가 해야 되는가, 현명의 주체가 하나 나와요. 이유는 대리라는 것은 능동대리가 있고 수동대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때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표시를 하는 게 능동이고요. 수동은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수령하는 게 수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동은 대리인이 표시를 하고 수동은 누가? 상대방이. 그러니까 결국 이 표시를 즉 현명을 누가 할 것인가? 능동은 대리인이 하고 수동은 누가 한다? 상대방이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능동대리와 수동대리가 현명의 주체가 다르다. 이게 일단 첫째로 나옵니다. 현명의 주체가 다르다.
두 번째로 현명의 방법. 이게 이제 주체고요. 방법. 보통 대리인이 대리행위 할 때는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저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반드시 요 방식대로만 해야 되는가? 현명을 반드시 요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라고 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 현명도 의사표시고 의사표시는 분류식입니다. 분류식이란 건 정해진 방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갑을 대리할 때 저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하는 게 보통이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위임장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이 땅이 갑소유라는 걸 미리 밝힌다든가 등등 해서 을이 행위를 할 때 주의 사정에 비춰서 을이 행위할 때 이 주의 사정에 맞춰서 을이 을 자신을 위해서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위해서 행위하고 있다는 것을 병의 입장에서 알 수 있을 정도로만 표시를 했다면 현명은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행위의 타인성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대리인이 대리행위일 때 뭐만 밝히면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한 행위다라는 것만 밝히면 된다. 이걸 뭐라 한다? 행위의 타인성 이렇게 합니다. 이게 현명의 방법 및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을이 병과 계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든 현명을 했다면 병은 을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갑의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목적물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걸 분명히 병은 알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계약서에는 갑의 이름만 써도 되고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 써도 되고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현명을 했다는 전제에서 계약서에 꼭 갑의 이름과 매도인 갑, 대리인 을 이걸 다 일일이 밝힐 필요가 없고 현명을 했으니까 계약서에는 매도인 갑의 이름만 써도 되고 대리인 을의 이름만 써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현명을 해야 대리행위가 되는데 현명을 만약에 안 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현명을 안 하면 당연히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겠죠. 그래서 115조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 자기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을이 만약에 현명을 하지 않고 병과 계약을 했다면 병은 당연히 을한테 와서 토지를 넘겨달라고 할 것이고 이때 을은 을이 당사자로서 병에게 토지를 넘겨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현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민법이 간혹 가다가 작두를 타는 상대방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작두를 타는 상대방을 위한 규정이라는 게 뭐였었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여기에도 그게 있어요.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 현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 행위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미 대리 행위란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현명을 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대리 행위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대리 행위와 관련해서 첫 번째 이 대리 행위 방식과 관련해서 114조와 115조를 좀 철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136페이지. 조문이 있죠? 그때 114조 1항이 능동대리 조문이고요. 2항이 수동대리 조문입니다. 오른쪽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경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두 번째 절 현명이라 한다. 다섯 번째 줄 여기서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는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익이든 불이익이든 그 대리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열 번째, 아홉 번째, 능동대리에서는 대리인이 현명을 하고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이 현명을 하라. 현명의 주체, 누가 현명을 할 것인가. 양가로 2번 현명의 방식. 현명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꼭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묵시적으로 해도 된다. 서면도 되고 구두도 된다. 말로 해도 되고 서류로 해도 된다. 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한다는 취지를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현명은 있는 거다. 뭐를 제시했다면?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현명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즉 현명을 했다면 계약서에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 표시했다 하더라도 대리행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표시하면 된다는 의미예요. 반면에 밑에 양가로서 3번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의 행위가 된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대리행위가 된다. 현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리행위란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뭐가 된다? 대리행위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3, 4번은 지금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대리행위의 방식과로서는 지금 체크해드린 것만 딱 이번 순환에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대리행위에서 두 번째로 문제되는 게 오른쪽 대리행위 하자. 이건 왜 문제가 되는가? 대리행위도 법률행위고 법률행위가 일반적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럴 때 대리인에 의한 대리행위가 있을 때 그 대리행위가 일반적 효력 요건을 갖췄는가? 자, 일반적 효력 요건이 뭐였었죠?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 요건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효과가 귀속되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또는 취소잖아요. 그 효과가 귀속되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행위를 직접 하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116조에서 대리행위 하자라고 해서요. 1항에서 본인 기준 해라 이렇게 돼. 본인 기준.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리인 기준? 아이고 뭔 소리야 이거. 누굴 기준으로 하라고요? 대리인 기준. 자, 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만 예를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가 갑이 을에게 토지를 사오라고 시켰어. 토지 매수. 땅을 사와라. 땅을 사와라. 돈을 주면서 적당한 땅을 하나 사와라. 그래서 을이 그런 적당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물색하다 보니까 병이 그 땅을 갖고 있어. 그래서 병과 계약을 했어. 그런데 병은 이미 그 땅을 정한테 판 상태예요. 그러면 병정 사이에 제1매매가 있고 그 다음에 을병 사이에 제2매매가 있었던 거죠. 예? 부동산 이중매매. 어려워요? 아, 제가 말을 지금 아주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제가 숨 넘어갈 정도로. 예? 갑이 을에게 땅을 사오라고 시켜서 을이 병한테 땅을 샀는데 앞불사 병은 이미 정한테 땅을 판 상태다. 그래서 병정 사이에 제1매매가 있고 을병 사이에 제2매매가 있다. 여기까지 됐죠? 이때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행위. 그렇죠? 만약에 요 놈이 배임행위가 있다고 일단 전제를 깝니다. 그럼 제2매수인이 그걸 적극가담하면 반사회 질서행위가 되죠. 자, 제2매수인이 누구예요? 제2매수인이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입니다. 을은 제2매수인의 대리인. 제2매수인은 누구라고요? 갑입니다. 그런데 제2매수인 갑이 지금 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갑은 병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결국 누가 적극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2매수인의 대리인.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가담 여부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라? 대리인 기준으로. 그래서 116조 1항이 누굴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대리인 기준. 행위하는 사람이 대리인이니까.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 질서행위가 되려면 대리인 얘가 적극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리인이 적극가담을 했다면 설령 제2매수인, 얘가 제2매수인이에요. 얘는 누구라고요?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에요.
이렇게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가담을 했다면 설령 제2매수인이 직접 적극가담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이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요 제2매매계약은 뭐가 된다? 반사회질서가 된다. 이렇게 돼요. 반사회질서가. 그렇죠? 여기에 대리인을 기준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해서 을이 병과 계약을 했는데 이 병이라는 놈이 사기를 쳤어요. 이 병이라는 놈이 사기를 쳤는데 누구를 사기쳤는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고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해서 병과 계약을 하게 한 경우 여기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병이 을과 직접 거래하면서 요놈한테 사기를 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이때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는 계약 취소권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취소권이란 건 법률 효과이기 때문에 어쨌든 병이 사기쳤을 때 요놈한테 취소권이 생깁니다. 누구한테 취소권이 생긴다고요? 갑한테 취소권이 생겨요. 이럴 때 갑이 사기를 당해야 취소권이 생기는지 을이 사기를 당해야 갑에게 취소권이 생기는지 문제가 되는데 누굴 기준으로 해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라 했으니까 본인이 백날 사기 당해봐야 본인한테는 취소권이 안 생겨요. 누가 사기를 당해야 돼? 대리인이 사기를 당해야 본인한테 취소권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행위가 법률행위 효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일단 판단해라? 대리인.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예외로 가요.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본인을 기준하는 게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116조 2항입니다. 이건 지금 안 봅니다. 괜히 116조 2항 조문을 받다가는 멘붕 상태가 돼 또. 조문 자체가 더럽게 돼 있어. 1항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항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안 돼 있고 말을 베베 꽈놨어. 그러니까 2항은 지금 보면 안 되고 요거 말고 다른 거 하나. 본인 기준으로 하는 거 다른 거 하나. 갑이라는 자가 을에게 1억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래서 을이 병한테 팔았어. 팔았는데 100만 원을 받았어. 갑은 1억짜리 땅을 팔아달라고 시켰더니만 을이 얼마에 팔았어요? 100만 원. 이때 병은 1억짜리를 100만 원에 샀으니까 폭리를 취했죠. 그렇죠? 자, 이때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불균형합니다. 엔드. 만약에 요 자식한테 폭리 의사가 있어.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고 폭리를 취한 병에게 폭리 의사가 있어. 요건 하나만 더 갖추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돼요. 그 요건 하나가 뭐였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3개였었잖아요. 예?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 폭리자의 폭리의사, 또 하나 예?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그렇죠? 지금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췄어요. 하나만 더 갖추면 이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돼.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자, 피해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을은 피해자의 대리인. 그럼 얘가 궁박, 경솔, 무경험 해야 되네요? 아니죠. 아까 누구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대리인. 그럼 누가 궁박, 경솔, 무경험 해야 돼? 대리인이. 그런데 우리 판례.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 무경험만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이게 우리 판례예요. 이유가 뭘까요? 몰라도 돼. 그런 거 안 나와. 누굴 기준으로 하는지만 기억하십니다.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본인의 궁박경솔 무경험을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대리인의 궁박경솔 무경험을 따져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궁박만 누굴 기준한다?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만 대리인 기준하게 됩니다. 요걸 따로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폭리의사
그래서 대리행위에서의 이 궁박경설 무경과 관해서는 62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62페이지를 다시 가시게 되면 62페이지에 밑에 양가로 4번이 있습니다. 양가로 4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경설 무경험은 누굴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궁박은 누굴 기준으로? 본인 입장에서 판단한다.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느냐, 대리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췄냐는 원칙적으로 누굴 기준하되? 대리인을 기준하되 본인을 기준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10조 이항은 다음에 보고 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경설 무경험을 누굴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태도를 따로 하나 딱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대리인의 능력이라고 해서 140페이지가 나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대리인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일반적 효력요건을 갖추려면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갑이 을을 통해서 행위할 때 갑이 당사자이지만 을이 행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하여 을이 대리행위를 할 때 행위하는 사람은 누구니까? 을이니까 본인 갑은 의사능력이라는 게 필요가 없고 행위능력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당사자예요. 본인이. 근데 본인은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뭐가 필요 없다? 의사능력도 필요 없고 행위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실 것은요. 이 본인이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그렇다. 할 때. 대리인이 대리행위하고 있을 때 본인은 만취해 있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은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법률행위를 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숙권행위를 해.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죠. 숙권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본인의 법률행위예요. 그럼 당연히 이때 본인은 의사능력도 있어야 되고 행위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만취한 본인이 숙권행위를 했다. 무효. 만취한 본인이 숙권행위를 했다. 무효.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대리인을 믿지 못해서 옆집 아저씨한테 일을 맡겼다. 미성년자가 숙권행위했다. 숙권행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의사능력이나 행능력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은 의사능력이나 행능력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지 본인이 본인 자신의 법률행위 할 때는 당연히 의사능력도 있어야 되고 행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법률행위 하는 사람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일단 의사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행위능력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7조에 의하면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무슨 뜻인지 봅니다. 갑이요 을한테 A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얘가 15세 중학생이야. 15세 중학생 중에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애 있다 그랬죠 제가? 예?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의 25회까지 최연소 합격자가 15세입니다. 중2. 예. 2년 전인가 3년 전 최연소 합격자. 지금 한 고2쯤 됐겠죠. 여러분보다 낫죠? 그렇죠? 얘 제한능력자예요. 그렇죠? 이 시험은 제한능력자도 붙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제한능력자가 아니죠? 붙어야죠 당연히. 그 이듬해에는 17살짜리 여고생이 붙었어요. 얘는 남중생이고 남중생. 어쨌든 15세 을한테 맡겼어요.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서. 이때 얘가 A 토지를 매각을 합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죠.
누구 동의 받아야 돼요? 부모. 부모? 그렇죠? 그런데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는 자기 자신의 행위를 할 때 동의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미성년자 자신을 위한 계약을 할 때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을이 을 자신을 위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갑을 위해서 계약을 대신 해주는 것일 뿐이에요. 대신 해주는 거죠. 그럼 이때는 을은 을의 부모 동의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받으라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해요. 갑이 갑수요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을이 갑수요 땅을 파는데 왜 을 부모 동의를 받아야 돼? 갑의 입장에서는 이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내 땅 팔으라고 부탁하는데 왜 네 부모 동의가 왜 필요하냐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가 계약 따위를 할 때 부모 동의를 받으라는 건 자기 자신의 계약을 할 때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계약을 할 때. 근데 이때 을이 A 토지를 매각을 하는데 이 A 토지 매각을 하는 행위는 을 자신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 누굴 위한 계약이니까? 갑을 위한 계약이니까 요거를 할 때 을의 법정 대리인 부모 동의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리인은 대리 행위할 때 뭐가 필요 없다? 행위 능력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이. 두 번째, 미성년자가 자기 자신의 행위를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면 취소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을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갑을 위한 행위고 갑을 위한 행위는 을이 을의 부모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요 행위는 을이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취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뜻은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뜻은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의 대리행위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만 이것도 제한능력자의 대리행위만 적용되는 거고요. 만약에 갑과 을이 땅을 제대로 팔아주면 보수를 주기로 위임계약을 만약에 했어. 이 갑을 사이의 위임계약은 을의 대리행위가 아니라 을 자신의 행위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을이 갑과 위임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갑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을 자신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을이 갑하고 요거를 할 때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 돼요. 본인 갑하고 보수를 주네 만에 이런 계약을 체결할 때 을은 부모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받았다. 그럼 이건 뭐 할 수 있다?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능력이나 대리인의 능력과 관련해서 본인의 능력이나 대리인의 능력과 관련해서 본인은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필요가 없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요 말은 모두 다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본인이 법률행위가 있거나 대리인의 법률행위가 있을 때는 적용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대리인 능력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40페이지에 보면 대리인의 능력이라고 117조가 있고요. 양가로 1번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때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뜻이 오른쪽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양가로 2번에 보면요. 양가로 2번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본인이 대리인의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하지 못하지만 내부관계에 해당되는 위임계약 이걸 취소하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요거를 가능해요. 근데 요거 깜빡 잘못하면요. 요 문장 본인이 취소하는 것처럼 돼요? 아니에요. 본인이 취소하는 게 아니고 이 제한능력자 측에서 취소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으나 위임계약 같은 기초적 내부관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세 가지. 대리행위의 방식, 대리행위 하자, 대리인의 능력이라고 해서 114조부터 117조까지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대리행위 효과라고 해서 대리의 삼면관계 마지막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가 나와요. 간단합니다.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에 터잡아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대리행위 하게 되면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법률 효과는 직접 갑에게 귀속이 됩니다. 대리인을 거쳐서 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갑은행이 직원을 고용하여 예금 업무를 맡겼다. 이때 그 직원이 은행의 대리인에 의해서 예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금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 돈을 은행에 넣어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돈을 받는 순간 누가 받은 거하고 똑같다. 본인이 받은 거하고 똑같다.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효과는 대리인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의 행위가 있다면 바로 직접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됩니다. 거기에 양가로 1번에 있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대리의 삼면관계의 내용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조문 잘 깨시면 돼요. 여기 이제 대리의 두 번째 덩어리, 대리의 삼면관계 내용.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대리권부터 시작해서 대리인의 법률 효과의 귀속까지 삼면관계 내용이 됩니다. 자, 이제 대리의 세 번째 덩어리 복대리가 나와요. 자, 요 복대리까지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맞춰주셔야 돼요. 복대리 다음에 무권대리가 나오는데요. 이 무권대리는 복대리보다 양이 한 5배 정도 되고요. 난이도도 한 5배 정도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가 나오면 복대리 한 문제, 무권대리 한 문제 나와요. 당연히 어디에 열심히 하셔야 돼? 복대리. 근데 이상하게 무권대리를 더 열심히 하세요. 왜 그럴까? 맨날 틀리니까. 무권대리를 맨날 틀리니까 그거 맞춰보시겠다고 그걸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복대리를 소홀히 하고 무권대리를 열심히 하면요. 무권대리 열심히 해도 틀리고 복대리는 안 했으니까 틀려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무권대리는 틀려도 좋다라고 각오하고 뭘 열심히 하자. 복대리라도 맞아보자. 복대리라도. 무권대리는 하다 안 되면 4번 찍으면 돼요. 무권대리는 답이 4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4번 찍으면 돼. 복대리 열심히 하자. 복대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이상한 게 어렵고 맨날 틀리는 걸 죽어라고 하세요. 죽어라 그래도 틀리는데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하면 맞출 수 있는 거, 기본이 되는 거 이거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만 열심히 하더라도 65점은 나옵니다. 민법은. 어려운 거 안 하고 기본만 하더라도 65점은 나와요. 근데 어려운 걸 그렇게 막 그러지 마세요. 복대리 열심히 하자. 그렇다고 무권대리를 안 하냐? 해야지. 그렇죠. 진도는 나가야지. 복대리 먼저 하고. 자, 복대리. 갑이라는 자가 을에게 A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을이 갑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행위를 했다. 매각을 했다. 이게 대리행위가 되겠죠. 그런데 을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을이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병에게 부탁을 해요. 이때 병, 을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A 토지를 매각을 합니다. 병, 누구 땅을 팔아줬어요? 갑이죠. 그럼 이 병의 계약의 효력은 갑에게 귀속이 되겠죠. 행위는 병이 했는데 갑에게 효과가 귀속됐으니까 이 병은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누구의 대리인? 갑의 대리인이죠.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는 대리인이 행위했을 때 효과가 귀속되는 사람이 본인이에요. 병이 계약해서 효과가 누구한테 귀속이 돼요? 갑한테. 갑소유 땅을 팔았다니까. 갑소유 땅을. 그러니까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갑의 대리인. 누구의 대리인? 갑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런데 누구의 부탁을 받았어요?
을 대리인의 부탁을 받았어요. 어우, 대리인이 선임을 했어요. 요걸 복대리라고 합니다.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예? 대리인이 선임을 한 본인의 대리인. 이게 복대리예요. 두 번째, 을이 지금 A 토지를 매각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이거 수권행위예요. 무슨 행위? 을이 병에게 대리권을 주는 행위죠. 수권행위예요. 그런데 본인의 수권행위하고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죠. 원래 수권행위라는 건 본인이 임의 대리권을 주는 행위가 수권행위예요. 이건 대리인이 복대리권을 주는 행위야. 그러니까 이게 수권행위지만 본인의 수권행위와 구별하자. 그래서 복임행위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거 대리행위예요? 아니에요? 이거? 이 행위를 을이 병에게 A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를 을의 대리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죠. 아니 뭘 고민하세요. 갑이 을에게 뭘 부탁했어요? 팔아달라. 팔아주는 게 대리행위예요. 갑이 을에게 병에게 부탁해달라 부탁한 게 아니에요. 갑이 을에게 병에게 부탁해달라 부탁을 해서 을이 부탁했다면 그건 대리행위가 될 거예요. 을의 대리행위라는 것은 본인으로부터 부탁받은 행위를 하는 게 대리행위예요. 갑은 을에게 뭘 부탁했어? 땅을 팔아달라. 그러면 을이 땅을 팔아주는 게 대리행위야. 그런데 을은 땅을 팔아주기는커녕 병에게 다시 부탁을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이거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아니죠. 아까 대리행위는 본인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대리행위는 현명이라고 해서 누구 이름으로 해라? 본인 이름으로. 근데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합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복대리인이란 요게 들어가요. 그래서 복대리의 뜻이 완결이 됩니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돼요.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1년 내내 외우시라는데 안 외우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안 외우면서 복대리가 어렵대. 개념은 기억해야 해. 개념은 일단 최소한. 그래서 142페이지 복대리 뜻이 있습니다. 복대리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하며 그 선임 행위를 뭐라 한다? 복임행위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오른쪽 복대리 성질 이해하면 돼요. 양가를 봐.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두 번째 절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이 됐지만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두 번째 절. 양가로 2번. 복대리는요. 보세요. 복대리는 여기 보세요. 얘가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다. 또는 임의 대리인이다. 법정 대리인이든 임의 대리인이든 상관없이 복대리인은 그 대리인의 수권행위를 통해서 복대리권이 생겼죠. 그러니까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 되죠. 복대리는 언제나 뭐에 의해서 생긴다? 수권행위를 통해 생기니까 법정 대리인이 선임을 했든 임의 대리인이 선임을 했든 언제나 무슨 대리인?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 됩니다. 3번 을이 병에게 대리권을 줬다 하더라도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병의 대리권은 을의 대리권에 의존해요.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 가지.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가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4번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됐죠? 2번은 나중에 보고요. 한 장 넘깁니다.
자, 복인권 유무와 책임의 범위라고 해서요. 이 을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그걸 복인권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복대리인이 이렇게 행위했을 때 본인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복대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대리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대리는 책임을 져요. 어떤 책임을 지는가? 여기 나와요. 복인권 및 책임. 이 복인권 및 책임에 관한 조문이 120조부터 122조까지. 먼저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데 어떤 책임을 지냐? 선임을 잘못하거나 감독을 잘못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 그것만 책임져라. 이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이렇게 불러요. 그게 임의대리예요. 120조 121조 1항 120조 121조 1항. 반면에 122조는 법정대리인인데요. 법정대리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자,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아무 이유 없이도 선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무제한 복인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복인권? 무제한 복인권. 책임은 무조건 져라. 무제한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해요.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는데 그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법정대리인은 무조건 책임을 져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144페이지에 보면 밑에 임의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의 범위라고 해서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오른쪽 2번 법정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의 범위에서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에다가 책임이 감경되는 경우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먼저 임의대리 왼쪽 양가로 3번 144페이지 1번의 양가로 1, 양가로 2가 원칙이고요. 양가로 3이 책임이 감경되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면 얘가 여기 보세요. 얘가 복대리인을 지명을 해. 지명. 갑이 저 병을 선임해라 이렇게. 근데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을 했다 하더라도 선임은 누가 해야 돼요? 대리인이 해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선임을 해버리면 얘는 복대리인이 아니라 그냥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명을 하고 누가 선임을 한다? 대리인이 선임을 하는데 대리인이 봤을 때 본인이 지명한 애가 띨뻑해. 이걸 부적임이라고 해. 또는 게을러 터졌어. 이걸 불성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명을 한 병을 을이 봤더니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해. 그걸 알았어 대리인이. 그럼 본인한테 통지를 하거나 해임을 해야 돼요. 만약에 본인한테 통지하지 않거나 해임을 게을리했어. 그래서 본인에게 손해가 생겨. 그럼 책임을 집니다. 반면에 본인이 지명을 한 애가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하다는 것을 얘가 알고 본인한테 통지를 했거나 해임을 했어. 통지라 해임을 했는데도 손해가 생겼어. 이럴 때는 을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뜻이 안 진다. 그래서 책임 감경되는 경우 본인이 지명을 한 경우 대리인이 봤을 때 그 본인이 지명한 자가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해임 통지 또는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 했을 때만 책임을 져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책임이 감경되는 거예요. 그 양가로 3번 있고 오른쪽 2번의 양가로 3번 법정대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대리인도 아까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서 무제한 복인권 및 무제한 책임을 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만 법정대리인도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요럴 때 법정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요럴 때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을 잘못하거나 감독을 잘못했을 때만 책임을 져라.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져라.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정대리인의 책임도 감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한 장 넘깁니다.
복대리인의 지위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양가로 보면 복대리는 누굴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라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제발. 양가로 3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요놈의 대리권은 의뢰 대리권에 의존한다. 의뢰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가 없고 의뢰 대리권이 소멸하면 요놈 대리권도 소멸한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양가로 1번 본인에 대한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장.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123조 2항. 자, 요걸 이해를 해봅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계약까지 했어. 땅을 잘 팔아주면 보수를 넉넉하게 주겠다. 위임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을은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인의 지위에 있고요. 위임계약을 통해서 수임인의 지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은 수권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지위가 있고요. 위임계약을 통해서 위임인의 지위를 갖고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지위를 각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본인이면서 위임인, 을은 대리인이면서 수임인. 이럴 때 위임계약에 보면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보수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요 상태에서 을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요. 갑이 병을 불러가지고 별도로 이런 계약을 따로 체결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갑과 을이 수권위가 있었고 위임계약을 체결해서 을이 갑에게 수임인의 지위에서 보수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을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을 때 갑이 병을 복대리인을 따로 불러서 비용을 주겠다, 보수를 주겠다, 위임계약 따로 체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지요. 안 하겠죠. 그럼 이런 상황이 생겨요. 일은 뒤져라 누가 하고, 일은 죽어라 누가 하고, 돈은 누가 챙기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걸 두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 의미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요따구 계약이 체결되어 권리 의무가 존재한다면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마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봐서 복대리인도 똑같은 권리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위임계약이 터져봐 대리인이 수임인의 지위에서 보수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면 복대리인도 똑같은 수임인의 지위에서 본인에게 보수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123조 2항의 의미가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효과가 됩니다. 양가로 1번. 됐죠? 예? 그래서 오늘 복대리는 이렇게 복대리의 뜻, 일단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 복대리 뜻만이라도 일단 정확하게. 복대리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이제 요 조문 두 개. 120조부터 120조. 네? 그리고 123조 이상의 의미 정도를 오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복대리까지 해서 대리의 세 덩어리까지 봤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 무권대리. 오른쪽.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 무권대리는.